공간으로 보면은 요즘에도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설계하는 현대 건축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공간감이 너무 좋은데 한 100년 전 집이잖아요. 그 당시로는 혁신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진짜 끔찍한 편지죠. 이게 진짜 건축가한테는 정말.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너무나 유명한 주택이죠. 빌라 사보아라고 르코르비제가 설계한 그런 주택입니다. 1931년도에 완성된 건데요. 그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빌라 사보아가 정말 20세기의 가장 아이코닉한 건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제가 항상 얘기할 때는 대표적인 주택으로 빌라 사보아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한 낙수장이라고 폴링 워터라는 작품 두 개를 많이 비교를 합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낙수장은 주변 지형 환경이라든지 거기에 잘 적합하게 맞춰져 있는 그러한 건축으로 제가 극찬을 하는 거고, 빌라 사보아는 근대 건축의 원칙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새로운 프로토타입을 만든 건축이어서 되게 유명한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이 건물을 이해를 하려면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1931년도라고 써 있었잖아요. 그 제작 연도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1900년대 초반,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이죠. 그때의 삶의 형태는 이제 증기기관이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증기기관을 타고서 이 도시로 출퇴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내연기관 자동차가 나와서 말이나 마차 대신에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가 큰 변수가 증기선을 타고서 또 대서양을 건너기도 했어요. 비행기도 발명이 됐죠. 우리가 아는 어떻게 보면은 21세기에도 지금도 쓰고 있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기계 문명들이 다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그 이전과 이후가 얼마나 달랐겠어요. 저희 시대의 큰 변화라고 한다면 인터넷과 스마트폰 정도일 것 같은데 그거보다 훨씬 큰 변화였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기계가 사람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고 완전히 정말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을 만들 때에도 무언가 조금 더 기계 같은 그러한 건축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르코르비제입니다. 또 하나 이 시대에는 새로운 재료가 막 나오는데, 왜냐하면 도시로 인구가 엄청나게 빨리 이동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한 집을 빠르게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벽돌이나 돌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지었다가는 그 많은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낸 방법은 공장에서 기계를 만들 때 이렇게 찍어내서 계속 대량 생산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만약 건축물도 대량 생산할 수 있어야겠다. 그러려면은 공장에서 만드는 것처럼 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재료를 갖고서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축은 하나의 기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좋게 만들고 유토피아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르코르비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건축을 그냥 한마디로 뭐가 다르냐 그러면 저는 철근 콘크리트를 썼다, 이걸로 저는 그냥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건축가와 이후의 건축가, 그 이전의 건축가가 몇십 년 차이 안 나지만은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있죠. 가우디는 보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막 돌로 만드는 것들로 마감돼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건축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나는 이유가 이 사람이 철근 콘크리트를 쓴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특징이 근대 건축의 5원칙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철근 콘크리트를 쓰면은 가장 많이 바뀌는 게 뭐냐면은 그 이전의 서양의 전통 건축들은 벽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체를 만들어서 집을 만들었거든요. 벽 중심의 건축입니다. 그래서 창문이 조그맣게 뚫린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창문을 크게 뚫으면 무너지니까.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를 하게 되면은 기둥으로 건물을 칠 수 있게 돼요. 철근 콘크리트 기둥을 쓰니까 기둥하고 기둥 간격을 넓게 해가지고 창문을 크게 뚫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로로 긴 창을 뚫을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세로로 긴 창밖에 못 뚫었는데 가로로 긴 창을 뚫을 수 있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건축의 인면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인면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철근 콘크리트 기둥을 세우니까 땅에서 띄워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걸 필로티라고 부릅니다. 그걸 장점을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은, 땅은 항상 젖어 있고 축축한데 이 필로티를 통해서 건물을 띄워서 지으면은 땅의 습기로부터 드디어 건축이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다. 가로로 긴 창도 또 다른 장점을 얘기해요. 그 막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세로로 긴 창이 좋으냐 가로로 긴 창이 좋으냐 막 디베이팅을 하는데, 그 논쟁할 때 이 사람이 가로로 긴 창이 좋은 이유는 햇볕이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얘기를 해요. 그게 훨씬 더 쾌적한 환경이 되는 거죠. 건조해지면서 이게 병이 날 확률이 더 줄어드는, 햇볕에 의해서 살균도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가로로 긴 창, 그 다음에 자유로운 인면, 필로티, 이게 특징이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철근 콘크리트라는 재료가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과거에는 비가 내리면은 이거를 물을 빨리 배수시키기 위해서 지붕을 약간 기울어뜨려서 이런 시옷자 모양의 박공 지붕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물을 빨리 배수시켰는데 철근 콘크리트는 이거 시공만 잘 하면은 사실은 아주 밀실하게 만들면은 얘를 방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콘크리트만으로 방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콘크리트가 양생이 될 때 이게 물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굳으면서. 근데 그때마다 약간 갈라집니다. 크랙이 가는데 그 크랙이 실금이 갈 때 그때 흑손이라고 해서 그걸 계속 문질러 줘야 돼요. 그래서 그 갈라진 부분들을 없애줘야 돼요. 그럼 조금 있으면 물이 나오면 또 문질러서 또 그 크랙간 부분을 없애주고 하면은 그거 자체로 완벽한 방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정도의 노하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철근 콘크리트로 방수가 되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붕을 이제 평평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기울어진 지붕이었으니까 사람이 올라가서 생활할 수가 없었는데 지붕이 평평해지니까 거기에 사람이 올라가서 생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를 정원으로 꾸밀 수도 있다. 그래서 옥상 정원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이 사람의 주요 아이디어입니다. 그게 이제 빌라사보아의 2층에 올라가면은 그 옥상 정원이 마당 같은 게 보이고 거기서 경사로로 딱 올라가면은 또 다른 옥상 정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은 건물을 짓는 것만큼 녹지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 빌라사보아 같은 건축을 딱 지으면은 건물이 들어서더라도 그 옥상의 정원을 만들면은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녹지가 하나도 안 줄어들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옥상 정원이 되게 좋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이게 콘크리트로 건물을 지을 때 벽이 구조체가 아니고 이제 철근 콘크리트 기둥을 써가지고 만드니까 평면을 되게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벽을 터가지고 다른 벽을 세울 수도 있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바꿀 수도 있고 디자인을 할 때 훨씬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자유로운 평면을 짤 수 있다. 막 곡선의 벽도 만들 수 있고 이제 그게 이 철근 콘크리트를 기둥으로 썼을 때 나타나는 건축의 특징이고 이게 르 코르비제가 얘기하는 근대 건축의 5원칙이다. 그렇게 했고요. 그 5원칙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된 게 지금 보시는 빌라사보아입니다. 가서 보면은 근데 진짜 제가 쇼킹했던 건 뭐냐면은 충격을 받은 게 창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허접해요. 그러니까 너무 단열도 안 되고 소음 차단도 거의 잘 안 될 것 같고 유리창도 혼유리로 돼 있을 그런 창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건물인지가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공간으로 보면은 지금 지었다고 해도 너무 훌륭한 설계예요. 요즘에도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설계하는 현대 건축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공간감이 너무 좋은데 거기에 쓰여진 창틀이나 수도꼭지나 뭐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옛날 집인 거예요. 한 100년 전 집이잖아요. 근데 이게 빌라사보아가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되게 그 당시로 혁신적이잖아요. 철근 콘크리트로 평지붕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수가 될 거라고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실제로 방수가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깨져가지고 물이 샙니다. 근데 이게 방수가 진짜 끔찍한 게 뭐냐면은 어딘가가 깨져서 물이 새면은 그 물이라는 데가 중력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갈라진 틈으로 어디론가 와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천장에 여기서 물이 샌다고 해서 이 바로 위가 방수층이 깨진 게 아니에요. 저기 어디에 깨졌는지 몰라요. 근데 그 물이 이 안에서 움직여가지고 길을 찾아요. 마치 생명체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떨어지거든요. 그 내가 내려갈 수 있는 길로.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 슬라브층이 깨졌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엄청나게 비가 샜다고 그래요. 그래서 편지가 있어요. 1936년 9월 7일 날 이 건축주가 유제니 사보아라는 사모님인데 이분이 이제 편지를 쓴 게 있습니다. 르 코르비제 선생님, 바캉스에서 돌아오셨기를 바라며 푸아시에 들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관 입구에 물이 새고 경사로에도 물이 새고 주차장 벽은 완전히 젖었습니다. 게다가 비가 올 때마다 욕실도 항상 물이 샙니다. 천장에 있는 창문으로도 물이 들이칩니다. 정원사 숙소에 있는 벽도 흠뻑 젖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이런 문제를 모두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수요일 오후와 목요일 아침을 제외하고는 이번 주 내내 푸아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도 선생님께서 오시기 전에 미리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억을 담아 유제니 사보아 드림. 진짜 끔찍한 편지죠. 이게 진짜 건축가한테는 정말 공포영화 같은 편지입니다. 방수가 이제 깨졌다고 하면은 요즘은 그래도 좀 나아요.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대체적으로 알거든요. 지금 나온 이런 포인트들이 제일 이제 비가 새기 쉬운 그런 데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현관 입구, 뭐 경사로에 물이 샌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경사로가 콘크리트를 이렇게 경사로로 치고 벽 치고 슬라브 2층 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여러 번 나눠서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눠서 칠 때마다 약간 틈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이렇게 턱을 좀 만들어 줘야 되고 거기 턱마다 방수 처리를 다 해야 되고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플래싱이라고 해서 그 뚜껑을 또 덮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스탠다드가 되어 있는 그런 디테일들이 이 당시에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이제 다 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틀이 이제 문제라고 했잖아요. 여기 천장에 있는 창문으로 물이 당연히 들이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게 뭐 제대로 밀실하게 되지도 않고 뭐 요즘 같은 그 성능 좋은 실리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문제가 많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37년도 10월 30일 날 1년 뒤네요. 건축주한테 1년 지난 다음에 르코르비제가 쓴 편지예요. 브뤼셀에서 돌아오자마자 짬이나 직원에게 받아 적게 한 편지에 몇 마디 덧붙입니다. 이 말씀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안한 보수 조치 이후에도 북쪽 벽으로 인한 불편이 지속된다면 그 벽 안쪽으로 3에서 4cm 두께의 나무 합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저희는 선생님께서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선생님께서도 스스로를 그 집의 친구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관계에 항상 신뢰가 넘쳤던 만큼 저 또한 선생님의 가까운 친구로 남고 싶습니다. 저는 언제나 고객들의 친구이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친구가 될 것입니다. 친구란 단어가 몇 개가 나옵니까 지금? 4번 나오네요. 짧은 세 줄밖에 안 되는 편지에.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약간 섬뜩한데요. 지금 약간 서늘한 느낌이 드는데 이분도 사실은 르코르비제도 이게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을 썼으니까 이제 뭐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막 테스트를 하면서 하는 거죠 지금. 자, 다음에 건축주가 이번엔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1939년 3월 24일 파리. 르코르비제 선생님, 어제는 날씨가 좋지 않았지만 푸아시에 갔다가 여러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이렇게 전달해 드리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푸아시가 어디냐면은 파리에서 가까워요. 파리 근교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약간 교회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1번 아들방 타일이 한 장 깨졌고 창문에 있는 나무 틀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이제 물이 들어가서 나무가 뒤틀어졌겠죠. 2번 파우더룸이 있는 테라스 쪽 창문에서 물이 새어나와 안방에까지 물이 찹니다. 3번 비가 올 때는 세면대 위에 창문에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너무 심해 이런 날이면 잠들지 못하기 일쑤입니다. 이게 이런 문제들이 현대에 와서는 거의 많이 해결된 문제들이에요. 2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 콘크리트로 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창문을 낄 텐데 그 사이가 진짜 방수에 엄청 취약하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다 물이 새어서 들어오는 거죠. 안방까지 물이 차겠죠. 세면대 위에 창문, 이게 이제 유리창이 혼유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리창에 비가 때릴 때마다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세면대 위라고 하니까 거기다 타일이 발라져 있는 방에 그 소리가 울려가지고 거의 그 울림통이 되어서 안방까지 소리가 어마어마했겠죠. 4번, 현관에 있는 경사로 위쪽에 물이 찹니다. 테라스 문 쪽입니다. 5번, 경사로 창문 끝부분에 작은 삼각 유리가 빠져 있어 여기로 빗물이 들이칩니다. 6번, 차고 안쪽, 심지어 차고 문 쪽과 배수 기둥 쪽,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둥 사이에도 물이 차고 천장은 완전히 젖었습니다. 와, 진짜 정말 뚜껑 열리겠다, 진짜. 이게 진짜. 건축주도 열받고 건축가도 열받을 것 같은데. 이분이 나는 이 건축주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로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르코르비제를 믿고서 이 프로젝트를 그냥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게 나는 되게 경이로운 것 같아요. 전혀 그전에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집을 짓는 건데 이분은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기 집을 예를 들어서 제가 3D 프린터로 한번 실험적인 집을 한번 지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걸 했을 때 이제 선뜻 누가 한번 해보세요 하고서 이제 일을 맡긴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엄청난 이런 비슷한 문제가 생기겠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이 비 많이 새가지고 이 아들이 여기 살다가 폐병 걸렸다고 들었거든요. 어쨌든 방수가 제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기는 합니다. 모든 건축의 거의 대부분의 것들, 뭐 우리나라 동양 건축 말할 것도 없고요. 목조로 지으니까 더욱더 그렇죠. 그리고 서양도 마찬가지고 현대 건축에서도 대부분의 그 의사결정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건축에서는 첫 번째 중력,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방수. 안 무너진 다음엔 그 다음에 모든 문제는 방수예요. 방수하고 연결된 게 이제 단열. 요즘에는 그 문제가 거의 모든 디자인의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저희도 사무실에서 새로운 어떤 건축을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새로운 형태나 어떤 새로운 공간을 만들 때마다 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제일 쉬운 거 뭐냐면은 네모 짓고 거기다 경사 지붕 딱 하면 끝이에요. 정말 완벽해. 처마 한 1m 뽑고 그러면은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 이런 테라스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거가 시작이 되는 순간 방수가 제일 공포스러워요.
여러분들 저희 사무실에서 아페르 한강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만들어졌는데 사실 거기 이제 폭이 넓은 테라스가 있잖아요. 그 테라스 밑에가 이제 딴 사람 집이거든요. 많은 경우에. 저희들의 원래 생각은 뭐였냐면은 테라스 밑에다가 흙을 파놓는 토심을 만드는 거였어요. 이제 구조를 층이지게 치고 뭐 이래가지고 방수 다 하고 해서 거기다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토심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건설사 측에서 자기네들은 절대 못하겠다 그렇게.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혹시나 방수층이 깨지면은 그 화분에서 그 아래층에 천장에서 비가 셀 텐데 그거는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들어 올려서 구조 슬라브 위에다가 화분을 넣고 반쯤은 이제 테라스에 묻어 놓은 상태로 그렇게 처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 건설사가 제가 이해가 가는 게 이제 건설사가 이런 편지를 다 받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피해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 테라스에다가 우리가 배수를 하게끔 했어요. 근데 요즘같이 집중호우가 엄청나게 내리잖아요. 예전에는 평균치로 100년에 제일 비가 많이 내리는 걸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 100년 전의 기록이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요즘에 비가 집중호우가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간당 엄청나게 내리니까 아무리 배수구를 크게 만들어 놔도 그쪽으로 물이 빠져나가지가 못하는 거예요. 단위 시간당 쏟아붓는 물의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테라스에 물이 차오르고 물이 차오르면은 그 턱을 이렇게 확보를 해놨다고 하더라도 몇 센치, 한 10cm 만들어 놔도 그 턱으로 물이 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창틀로 물이 들어가가지고 또 안쪽으로 물이 셀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쉽지 않은 문제죠. 진짜 나는 이 편지만 읽어도 지금 스트레스 레벨이 어마어마해. 내 건축주들이 또 방수 문제로 또 뭐 컴플레인 하는 것도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애초에 그렇게 해피한 기획이 아니었어, 이거는. 빌라사보아의 의미는 20세기 근대 건축의 줄기세포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빌라사보아가 위로 차곡차곡 쌓으면 아파트가 되는 거고요. 한 5층 쌓으면 지금 우리가 뒷골목에서 볼 수 있는 다세대 주택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와 건축이 이제 하나 되기 시작한 첫 번째 접점이라고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타지 않던 시절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당시에는 말을 타고 다녔잖아요. 그럼 말은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차에서 사람이 내린 다음에 마차는 다시 빠져나가고 말은 마구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웬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마구간이 따로 있고 주택은 여기 딴 데 있었거든요. 근데 자동차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사람이 사는 공간에 교통수단이 들어와서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시동만 끄면 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의 뭐 보통 모든 도시의 이면도로에 가면은 다 그건 다세대 주택이 다 그렇게 돼 있죠. 필로티 주차장이 돼 있잖아요. 그거의 오리지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자동차와 증기선과 건축, 이거는 같은 선상에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기계같이 보는 건축을 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동차 중심으로 움직이는 도시와 그 자동차와 하나 되어 있는 건축, 이거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세대 때는 이거보다 하나 더 나아갈 거예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동차가 건물에 도킹을 해가지고 자동차 자체가 건축물의 또 하나의 방이 되는 그 정도의 융합되는 그러한 건축을 아마 보시게 될 날이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걸로 그러면 빌라사보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